어머님, 이제 제 말씀 하나도 안 들리시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마음껏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이렇게 병신이 되시면 끝이네요. 귀머거리가 되셔서 좋으세요? 이제 제가 뭐라고 해도 모르시잖아요. 어머님이 이러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밖에서는 효녀라고 칭찬받고 속으로는 당신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이게 말이 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여러 날에 걸쳐 있었고, 그때마다 은설은 시어머니를 향해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간병을 자처했는지 아세요? 당신 재산이 누구한테 갈지 똑똑히 지켜보고 싶어서예요. 멀쩡한 당신 앞에서는 절대 못할 짓이지만 이렇게 병신이 되고 나니까 전 마음껏 할 수 있네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정리하셨지만 미리 준비해 두신 부동산 자산과 보험금 덕분에 가족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승재야,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내가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 어미가 다 준비해뒀단다. 어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재정적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외동아들인 그를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대학생이네. 입학 선물이다. 차키를 건네받은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회색의 우아한 수입 중형차였습니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차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은 거 해주셨을 텐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차를 몰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야, 박승재 진짜 부자래. 강남 살면서 수입차까지 몰고 다닌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투자 엄청 하셨다던데. 그래서 지금도 임대료만으로도 엄청 잘 산다며. 이런 소문들이 캠퍼스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늘 검소하게 행동했고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대학교 건물 앞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이 된 그는 학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많은 후배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1학년 학회장 맡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식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등장이 잦아졌고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그녀의 관심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그의 수업에 한 여학생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흔히 있을 법한 후배의 호감 표현이 점차 집요한 추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일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조차 자연스럽게 마주치곤 했습니다. 선배, 저 카페에서 알바 시작했어요. 매일 이 시간에 있으니까 지나가실 때 들러주세요. 그녀는 그가 수업을 마치고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일부러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배, 요새 여자친구랑 잘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이런 말에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연애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내 사생활이고.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그냥 선배가 걱정돼서. 그녀는 즉시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집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학과 동기인 민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승재야, 그 후배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던데. 별로 그렇진 않아.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의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점차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욱 대담해져 갔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의 여자친구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분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선배님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이 잦아지면서 그는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도서관 앞 벤치에서 그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널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았는데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난 널 이성으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미안하지만 내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 포기 안 해요. 선배가 저를 거절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전 계속 선배를 좋아할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니까요. 이 대화 이후로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녀가 있는 자리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자신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이는 그의 일상을 서서히 침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캠퍼스를 스쳐 지나갈 무렵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설과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꼭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될까? 그가 먼저 연락을 하자 은설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선배. 저 항상 시간 되죠. 어디서 만날까요? 캠퍼스 뒤편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그는 이제 그 기대를 완전히 접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은설아, 내가 날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네, 알고 계셨죠. 제가 숨기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난 널 이성으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알아요. 선배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전 포기 못해요. 제 마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이런 대답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당당해진 은설의 태도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요. 잘 이해해요. 그래도 전 계속 선배를 좋아할 거예요.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이 대화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은설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고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학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차가운 반응이 새로운 도전이 된 듯 했습니다. 선배, 왜 이러세요?
전 그냥 예전처럼만 대해주셔도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서둘러 나가려는 그를 은설이 붙잡았습니다. 미안한데, 난 이제 정말 이런 상황이 불편해. 그만했으면 좋겠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그냥 선배 곁에 있고 싶은데.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승재야, 요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은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차갑게 대하는 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은설을 피했고 어쩌다 마주치더라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집요함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는 곧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은설의 존재 때문에 시작된 불화였지만 점차 다른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승재야, 미안한데 내 여자친구 지난주에 강남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어.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현우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가 조용히 물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 넌 은설이랑 그렇게 지내놓고 나한테는 뭐라고 하려고? 뭐? 은설이는 그냥 후배일 뿐이야. 난 한 번도. 됐어, 어차피 우리 이제 끝이야. 그동안 미안했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비난했고 4년간의 연애는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한동안 수업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선배, 밥은 드시고 다니시나요? 은설이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차갑게 대했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외로움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러시면 건강 망치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다 드릴까요? 은설의 진심 어린 걱정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간식당에서 은설은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선배, 제가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거절하지 마세요. 그동안 귀찮게만 느껴졌던 은설의 관심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보내오는 문자도 수업이 끝날 때마다 건네는 커피도 이제는 모두 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은설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다가갔죠. 이제는 그냥 선배가 편하실 때만 연락해주세요. 은설의 이런 배려심 있는 태도에 그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 시간 돼? 네, 당연히 되죠, 선배. 그렇게 서서히 그들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의 한결같은 마음이 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고 어느새 그는 그녀의 존재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설아,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볼까? 도서관 앞 벚꽃이 만발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그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피어올랐고 은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선배,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은설의 한결같은 마음은 마침내
그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캠퍼스의 봄은 그들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대기업 재무팀에 입사했습니다. 은설은 1년 후 중소기업 마케팅팀으로 입사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은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돈도 더 모아야 하고. 왜? 나 월급도 받고 있는데 우리 둘이 합치면 충분하지 않아? 은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돼. 전세 자금, 아니 난 월세에서부터 시작해도. 은설아, 난 좀 더 안정된 다음에 결혼하고 싶어. 지금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대화는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은설은 틈만 나면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매번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사이 하시는데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셔. 우리 부모님도 내 이야기 많이 하셔. 근데 은설아, 나 진짜 좀 더 준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은설이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나 병원에 왔는데.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임신이래.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지? 아니,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지? 은설의 눈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설을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은설의 부모님도 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 은설아, 너희 둘 다 직장도 있고 오히려 잘 됐구나.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당장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은설의 입덧이 심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우리 애기 생기고 나서야 결혼하게 됐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된 것도 다 운명이겠지. 그렇게 그들의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설과 퇴근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설아, 어디야? 연락 좀 해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설의 집으로 향했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설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은설의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그들도 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도 갑자기 휴가를 내고 나온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가 경찰서로 향하려던 그때 마침내 은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선배, 난 이제 선배랑 결혼할 자격이 없어. 곧이어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은설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난 아기도 지키지 못하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병원에 있었어. 아기가 떠났어. 나 진짜 조심히 했는데. 은설의 흐느낌 사이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혼자 병원을 찾았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당장 갈게. 오지 마. 난 얼굴 볼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선배 인생만 더 꼬일 것 같아. 은설아, 제발, 지금 내가 필요하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이제 선배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모든 산부인과를 수소문했지만, 은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의 간절한 메시지에 사흘 만에 은설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선배, 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전 이제 선배 인생에서 사라질게요. 행복하세요. 마지막 문자와 함께 은설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묵던 원룸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조차 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준비해둔 신혼집을 홀로 바라보며 그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놓여있는 청첩장과 웨딩드레스 견적서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실종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은설은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은설아,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아기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은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됐어, 돌아왔으니까 됐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내 몸 상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더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나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설은 병원에서 유산 판정을 받은 후 혼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난 도망갔잖아. 이런 나랑 결혼해도 될까? 난 내가 필요해. 우리 아기의 일은 우리 둘 다의 아픔이야. 혼자 견디지 말고 나한테 기대. 다음 날 그는 은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은설이 울먹이며 말하자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은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언제든 기대.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은설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설은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양식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우리 결혼식 다시 준비할까? 한 달이 지나고 은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응. 이제 자신 있어. 우리 새로운 시작해보자. 그렇게 중단되었던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보, 웨딩드레스 입어볼래? 응. 근데 나 좀 말랐지? 다시 맞춰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너 어떤 드레스 입어도 예쁠 거야. 예식장에서의 맹세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맞이한 결혼식이었기에 그들의 눈빛에는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시작이다. 응.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자.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미소에는 지난날의 상처를 이겨낸 강인함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평범한 빌라의 33평형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지만 은설은 집을 꾸미는 데 특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응, 왜? 저녁에 특별한 요리 준비했거든. 기대하고 와. 은설의 정성은 식탁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새로운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해주면 회사 구내식당은 못 가겠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내 음식만 먹어야 해. 주말이면 은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만든 반찬 어떠세요? 어머, 은설아, 이번엔 정말 맛있구나. 엄마도 이제 김치는 내 손맛을 따라가야겠어. 시어머니는 처음에 은설의 갑작스러운 유산과 실종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진심 어린 효도와 정성에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서 김장하기로 했어. 많이 힘들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 즐거워. 은설은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주말마다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식을 연구하고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은설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요새 허리도 안 아프고 좋다. 회사에서도 은설은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일과 가정 모두를 완벽하게 꾸려나갔습니다. 여보, 이번에 팀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어.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대. 우리 은설이가 원래 일도 잘하잖아. 퇴근 후에도 은설의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을 깨끗이 정돈하고 계절마다 새로운 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봄이니까 커튼이랑 쿠션 커버 좀 바꿔봤어. 예쁘지 않아? 유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 마음 한켠에 있었지만 은설은 그것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테라스에 있는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이 방을 아이방으로 꾸밀까? 그래, 우리 천천히 준비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2년 차임에도 여전히 신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 은설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 날이 늘었고 주말이면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봄날 아침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대.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먼저 갈게. 나도 회사에 연락하고 바로 갈게.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은 시어머니는 스트레스성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혈관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은설이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크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은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질환이에요. 의사의 설명에 따라 어머니는 곧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세요? 메모장에 적어 보여주는 은설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청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어지럽다고 하셔. 혈압도 불안정하고 불면증도 심해지셨대. 청력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시어머니의 전반적인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밤에는 불안 증세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낮에는 우울증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니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그러게, 평소에 건강하시다고 자부하셨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TV도 볼 수 없었고, 전화통화도 불가능했으며, 가장 큰 낙이었던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청기예요. 한번 착용해 보세요.
그가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해 왔지만 돌발성 난청의 특성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안으로 인해 쉽지 않았고 답답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여보,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뭐라도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은설아, 너도 일하랴 집안일 하랴 힘들 텐데. 병원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뚜렷한 호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의사는 청력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이제는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수화라도 배워볼까요? 메모장에 적어 보여준 은설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상실감은 여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병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일상생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알아본 분이 있는데. 은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은 제가 직접 돌보고 싶어요. 은설아, 너 일은 어떻게 하고? 회사 그만둘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께 낯선 간병인을 드리는 건 싫어요. 은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도 은설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여보, 지금 어머님한테 필요한 건 그냥 간병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야. 낯선 사람이 아무리 잘 돌봐도 그건 채워줄 수 없어. 은설은 단호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설아,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부담을. 어머님, 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모시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설이 말했습니다. 여보, 난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24시간 곁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야. 하지만 내 경력도 있고. 경력은 나중에 또 쌓으면 되지. 지금은 어머님이 더 중요해. 여보가 우리 가정 잘 이끌어줘. 나는 어머님 곁을 지킬게. 은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지내자. 난 평일에는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서 돌봐드리고 주말에는 내가 와서 함께 보내는 거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이건 내 선택이야.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해. 은설의 간병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청력을 잃은 시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셨고 우울증으로 인해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머님이 아무것도 드시려 하지 않으셨어. 많이 힘들지? 아니야.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지신 것 같아. 오늘은 잠깐 미소도 지으셨어. 은설은 시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입 모양을 또박또박 보여드리며 대화하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은설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적어주신 말에 은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설의 헌신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동안은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일상의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승재야, 집으로 좀 와라. 조용히 혼자 와야 한다. 순간 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은설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가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상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은설아? 엄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런 문자를? 어머니는 말없이 베개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이걸 꼭 들어봐야 해. 녹음기를 재생하자 처음에는 일상적인 소리들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은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말씀 하나도 안 들리시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마음껏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설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이렇게 병신이 되시면 끝이네요. 귀머거리가 되셔서 좋으세요? 이제 제가 뭐라고 해도 모르시잖아요. 녹음 내용이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어머님이 이러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밖에서는 효녀라고 칭찬받고 속으로는 당신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이게 말이 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여러 날에 걸쳐 있었고 그때마다 은설은 시어머니를 향해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간병을 자처했는지 아세요? 당신 재산이 누구한테 갈지 똑똑히 지켜보고 싶어서예요. 멀쩡한 당신 앞에서는 절대 못할 짓이지만 이렇게 병신이 되고 나니까 전 마음껏 할 수 있네요.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끔찍한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런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는 거 다 귀찮아요. 그래도 참는 이유가 있죠. 어머님 재산이 탐나서요. 그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저러고 있다가 먹던 밥에 목이라도 막혀서 확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 노인네 재산 우리 그이가 다 물려받을 거고 나도 사모님이 돼서 내가 원래 그리던 그림처럼 잘 살 텐데. 은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귀머거리로 살면 뭐가 재밌겠어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야 사는 건데 듣는 걸 못하니 사는 맛이 없죠? 제발 죽어주세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고 은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평생의 한을 풀고 행복하게 살죠. 저도 돈 걱정 없이 사람들 부러운 눈빛 받으면서 좀 살자고요. 네,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그이 뒷바라지, 어머님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 은설의 목소리는 거의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저 그거 하나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은퇴하시고 그이에게 다 물려주시든가 아님 돌아가시든가 둘 중 하나는 해주세요.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눈물 맺힌 눈을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은설이가 너 나가면 매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내가 찝찝해서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녹음기의 충격적인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은설과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대학 동기 민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은설이? 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도 안 돼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희선이한테는 물어봤어? 희선이? 대학 때 은설이랑 제일 친했던 애 너도 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희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은설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걔네 둘이 정말 친했거든. 근데 졸업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더라. 민재의 말에 그는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은설은 늘 자신의 대학 생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혼자였다고, 친한 친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선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다행히 민재는 SNS를 통해 희선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희선 씨인가요? 네, 근데 누구시죠? 저는 박승재라고 합니다. 은설이 남편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승재 선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희선을 만났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희선의 표정에는 오래된 걱정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선배, 은설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제가 은설이를 잘 알거든요. 선배가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면 뭔가 있었겠죠. 희선은 천천히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 은설이가 선배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 애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애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은설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였어요. 대학 때도 희선의 이야기는 그가 알던 은설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것 같았습니다.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던 그의 아내가 아닌 철저히 계산적이고 치밀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배님께서 찾아오신 걸 보니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은설이의 진짜 모습을 보신 거겠죠? 선배님, 은설이가 어떻게 선배님을 알게 됐는지 아세요? 희선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학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희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은설이는 선배님을 만나기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안 배경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희선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은설이가 선배님을 관찰하면서 적어둔 노트예요.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주로 어떤 경로로 하교하시는지, 심지어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시는지까지. 그는 수첩을 넘기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렸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은설이는 희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선아, 난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돈 있는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거. 그게 내 목표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에 대한 고백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선배님이 여자친구와 헤어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린 거죠. 희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은설이는 늘 말했어요. 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돈 많은 시댁에서 호강하면서 살 거라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죄책감 때문이에요. 은설이의 계획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했던 제 잘못이기도 하니까요.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희선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설이는 대학 때부터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그 애는 늘 상대방의 집안 환경부터 살폈죠. 한 번은 제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물었더니 희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자랑?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야. 난 생존이 먼저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저와의 모든 순간이. 계산된 연기였을 거예요. 은설이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카페의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은설에 대한 모든 기억이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선과의 대화 후 그는 은설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부산의 한 작은 동네, 은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은설이네 예전 집이었어요. 오래된 이웃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허름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은설의 몰락 이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저 고급 빌라요. 거기가 은설이네 본가였어요. 밤낮으로 경매 딱지가 붙더니 하루아침에 저기로 이사 왔지. 이웃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었죠.
은설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은설은 피아노, 미술, 발레까지 모든 사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은설이 아버지가 보증을 섰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고 호화로운 빌라에서 달동네 반지하로 쫓겨나듯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은설이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자기 방에 있던 피아노며 인형이며 다 버리고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은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새로운 학교에서는 늘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은설이가 이상하게 변한 게 다른 애들 도시락 반찬을 훔쳐 먹다가 들켰다나. 학교 상담 기록을 찾아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설은 부유한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다 여러 번 적발됐고 그때마다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돈 있는 친구들 얘기만 나오면 은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부유한 남학생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사고 이용할 만큼 이용하다가 잠적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학 가서는 아예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더군요. 어느 과에 돈 많은 남학생이 있는지, 집안 배경은 어떤지,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이. 은설의 동창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까지 하니? 그랬더니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존엄성도 지킬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 난 절대로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말을 하는 은설의 눈빛은 광기마저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선배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찾았다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설의 헌신적인 모습,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은설이는 선배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선의 말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신지. 은설이가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도 혹시 모르는 재벌 2세나 기업 후계자들이 많은 과를 일부러 골랐던 거죠.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기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배님을 처음 본 건 신입생 환영회였어요. 은설이가 그날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 선배, 박승재 선배인가? 저 사람이야.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 그게 무슨... 은설이는 이미 선배님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 관계, 집안 배경, 심지어 성격까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조사했더라고요. 기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선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외동아들에 물려받을 재산도 많고 게다가 성격도 착해 보여. 이런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이 알던 은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은설이의 변신이. 원래 은설이는 전혀 달랐거든요. 말투도 거칠고 성격도 강했는데 선배님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은설이가 선배님의 취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싫어하는 행동, 모든 걸 파악해서 그대로 연기했죠. 심지어 선배님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한 것도. 기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물었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때마다 은설이가 했던 말이. 기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은설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해. 박승재 선배는 내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카페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과 여자친구분이 헤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설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달까. 그런데 왜 이제야? 미안해요, 선배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은설이의 복수가 두려웠나 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모든 진실은 우연히 발견된
은설의 오래된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집에 돌아와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은설이 사용하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예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폰을 켜보니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산모 수첩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같이 보이게. 야, 너 미쳤어.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게. 걸리면 어쩌려고. 걱정 마. 어차피 곧 유산이라고 할 거야. 결혼만 빨리 하면 되는 거잖아. 게다가 핸드폰 메모에는 초기 임신 증상, 임신 초기 주의사항, 입덧 시기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갤러리에는 여러 장의 초음파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포토샵으로 수정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당시를 떠올려 보니 이상했던 점들이 하나둘 기억났습니다. 은설은 항상 혼자 병원에 다녀왔고, 그가 동행하겠다고 하면 여보, 아직 초기라 불안하니까 나 혼자 다녀올게 라며 거절했었습니다. 입덧도 항상 그가 없을 때만 심하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앞에서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이 가시화되고 배가 불러올 시기가 다가오자 은설은 갑자기 유산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그때 보여줬던 오열하는 모습, 자책하는 듯한 표정,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에는 그녀가 친구와 주고받은 또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아. 이번엔 진짜 성공이야. 임신이라는 카드를 쓰길 잘했어. 근데 이제 어떡할 거야? 곧 내가 불러야 할 텐데. 걱정 마. 다음 주에 유산했다고 할 거야. 완벽한 타이밍이지. 그날 밤 그는 은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녹음기와 그녀의 옛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은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의 물건들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연기했다. 무슨 소리야? 더는 연기하지 마.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독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난. 조작. 그래? 그럼 이건? 그는 휴대폰을 켜서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임신을 위장하고 유산을 가장하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우연한 만남도, 순수한 사랑도, 임신도. 심지어 그 눈물까지도 전부 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보, 난 그래도 지금은 진심으로. 진심. 지금도 연기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저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은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계획적이었어. 돈이 너무 가지고 싶었어. 그때는 어떻게든 돈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날 골랐어. 내가 내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 다물어.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를 저주했어. 빨리 죽어라. 병신.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은설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혼하지만 말아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내가 사랑을 알아? 돈이 전부인 내가? 맞아요. 전 나쁜 여자예요.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만해. 더는 내 연기를 보고 싶지 않아. 은설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짐 싸. 당장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네가 어머니께 했던 그 저주의 말들, 그것도 기회를 달라는 거야? 은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설은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붓고 충혈된 눈으로, 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로. 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만 하면 안 될까? 그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인정해. 난 가난이 너무 싫었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성공하고 싶었어. 그래서 선배를 선택했던 거야.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 선배의 따뜻한 마음, 배려심,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거짓 임신까지 했다. 그게 내 말하는 사랑이야? 그건 내가 너무 초조했기 때문이야. 선배가 결혼을 미루려고 할 때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이대로 놓치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변한다며. 근데 넌 어머니께 저런 짓을, 그것도 매일같이.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날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 내 진심이 들통날까봐. 은설의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야. 그저 들켰다는 것,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만을 후회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난 정말. 내 눈을 봐. 지금도 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은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갑자기 히스테리컬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맞아. 난 지금도 계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널 잡을 수 있을지. 이게 바로 나야. 가난에 찌들어 자란 나의 모습이라고. 그제서야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이 더 나쁜 거 아니야?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더러운 세상이. 끝내 은설은 진정한 반성 대신 세상을 향한 원망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변명조차도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전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오랫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모장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 맞을 거야. 며칠 후 그는 은설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은설의 아버지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그런 짓을. 은설의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양가 체면을 생각해서. 그는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하고 재산 분할도 은설이 혼인 전에 가져온 것만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승재야, 너무 미안하다. 장인어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은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법원 근처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게 합의서야. 한번 읽어봐.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자는 거지. 응,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이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해. 순간 그는 은설의 눈빛에서 익숙한 계산적인 빛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돈을 생각하는 그녀였습니다. 더는 바라지 마. 이 정도면 충분히 너그러운 거야. 역시 넌 착한 척하면서 매정하기는. 은설아, 끝까지 그러지 마. 적어도 마지막은 품위 있게 끝내자. 은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
이제 끝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설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구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재 씨, 은설 씨와 정말 헤어진 거예요? 네, 서로 맞지 않아서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신혼부부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 생각했고, 그는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천천히 나아지고 계세요. 실제로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수화를 배우고 입 모양을 읽는 법을 익히면서 일상생활에 적응해가고 계셨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그는 은설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 데이트했던 시간들, 결혼식.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어머니가 메모장에 써주신 글을 보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은설의 자리는 새로운 직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승재야,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아봐. 친구들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신뢰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은설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기에 이제는 누구의 진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움직였고, 공통의 지인들도 은설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은설의 마지막 모습이 진짜였을까? 그 눈물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생각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가 보네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많이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의 삶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